자, 그러면 이제 유로 16강 대진이 다 나왔어요. 우리가 대진마다 키포인트만 살짝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일정 순서대로 우리나라 시간 순서대로 좋아요. 정리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웨일스와 덴마크의 경기인데요. 저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거 대진만 보면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아니야, 이거 기대되는 경기야. 저는 이게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좀 과했나? 예. 네. 제일 재밌을 거 정도인가요? 나한테는 재밌으면 되지 않니? 벨기에, 포르투갈도 있고. 재밌을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잉글랜드, 독일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재밌는 경기가 될 왜냐하면 것이다. 근데 내부적으로 굉장히 재밌을 만한 것이 네. 덴마크가 경기를 꽤 재밌게 하고요. 그렇죠. 웨일즈도 포인트가 있는 팀이고 어쨌든 덴마크는 이번 대회 에릭센이 중도에 쓰러지면서 대표팀에서 이제 빠지면서 또 이제 회복을 하고 있잖아요. 많이 돌아왔다고 하는데 이런 어떤 이 스토리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팀이기도 하거니와 웨일즈 역시 또 베일이라는 어떤 굵직한 스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볼만한 그림이 있는 경기다. 네, 저는 이 재밌을 만한 근거를 두 가지 제안하자면 첫 번째는 양 팀 다 굉장히 빠른 롱패스 전환을 맞아요. 시도하는 팀입니다. 웨일스도 롱패스를 많이 뿌리고 덴마크도 롱패스를 뿌릴 수 있는 센터백이 카에르나 저 크리스텐센이 있고 미드필드에도 호이베르가 그쵸. 이번에 정말 대회에서 잘 활약을 하고 있는데 크리스텐스 원더골 봐라 그런 거. 그죠? 와 그거 무해설 버전 보니까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뭐 그리고 나는 관중의 함성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 이 맛에 축구 봤었는데라는 생각이 딱 그죠? 들죠. 약간 갈증 났던 맞아. 있었는데 그래서 이 롱패스 전환이 빠른 점에서 빠른 템포의 경기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율만 감독의 덴마크는 항상 전방 압박을 무기로 했던 팀이에요. 이번 웨일스를 상대로도 라인을 바짝 끌어올려서 압박을 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경기는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보고요. 네. 관건이 있다면 웨일스는 공격과 미드필드진에 선수들 개인 기량의 공격을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는 이들을 막아야 되는 센터백들, 수비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센터백은 역시나 크리스텐센과 카에르 그리고 오른쪽 풀백의 바스 이런 자원들을 좀 꼽을 수가 있겠고 왼쪽은 아탈란타의 메을레 선수가 이제 뛰고 있죠. 웨일스는 지난 대회 유로 4강에 오르는 이 기적을 썼는데 맞아요. 과연 이번 대회에서도 그 행보를 이어갈 것인가? 이 부분도 따져볼 만한 재미가 있겠습니다. 이거 흥미로운 매치업입니다.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주 대단히 상위권의 클럽이란 상위권의 국가들의 대결은 아니지만 저는 꼭 추천을 드리는 경기. 형철이도 괜히 얘기한 게 아니다. 네. 자, 다음 경기는 이 경기 역시 오스트리아의 어떤 그 공격적인 성향 그리고 팀적인 완성도는 아마도 지금 16개 나라 중에 가장 뛰어나 보이는 이탈리아와의 경기입니다. 조별리그가 맞춰지고 네. 대회 전보다 조별리그가 맞춰진 뒤에 이탈리아를 우승 후보로 꼽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더군요. 평가가 더 올라갔어요. 그럴만합니다. 그만큼 잘하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 잘하긴 해요. 근데 오스트리아는 개인적으로 제가 평소에 보았던 것보다 약간 실망했던 팀인데 알라바의 백스리에서의 스위퍼 기용은 지금까지 보아도 좀 의문이 있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써도 돼요. 네. 백스리에 뭐 좌측 스토퍼를 쓴 다음에 조금 더 측면 쪽을 노려도 되고. 그렇죠. 저도 그 그림을 좀 희망하는데. 네. 아니면 아예 한 칸 올려 쓰든가. 뭐 미드필드 아니면 원래처럼 윙으로 써도 이 알라바는 재능을 보여줄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남고 상대 압박에 오스트리아가 너무 취약한 모습을 보여서 생각보다 경기력의 컨셉이 좀 불분명해 보이는 경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대로 이탈리아는 워낙 초강세이기 때문에 공수 밸런스가 아주 좋고요. 솔직한 이야기로 이 대진은 어쨌든 승리팀은 조금 이탈리아 쪽으로 무게가 많이 기울지 기운다. 않아요. 네, 많이 기운다. 그래서 이 관건으로 따져볼 부분은 이탈리아가 A매치 30경기 무패 11경기 무실점. 이게 대단하지 않나요? 11경기 클린시트를 대표팀이. 대표팀이. 그래서 이 부분에선 이탈리아가 분명 이 기록을 계속해서 얼마나 이어갈 수 있을지를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임모빌레는 우려와 다르게 본인이 출전했던 두 경기에선 모두 득점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간중간에 빅찬 스미스가 없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토너먼트에서는 결정력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요 경기 재밌을 가능성 큰 경기입니다. 네. 비교적 이야기가 조금 덜 됩니다만 아주 내실 있게 그리고 우려와는 다르게 데보 감독이 나쁘지 않게 팀을 꾸리고 있는 네덜란드 그리고 체코 역시 파트릭 시크와 다리다 또 매력적인 선수들이 꽤 재밌는 경기들을 하거든요. 네덜란드 대 체코입니다. 그렇죠. 다리다 얘기를 정말 잘해주셨는데 체코의 유일한 플레이메이커라고 저 생각이 들어요. 그치. 뭐 측면 자원에 양크토도 있고 마소프스트도 있지만 결국 어떤 움직임의 짜임새나 어떤 효율성에서는 분명히 다리다가 가장 팀의 중심을 맡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고 키플레이어로도 지금 저희가 보여주고 있는 시크
패트릭 시크. 네, 롱패스를 받아주고 비벼주는 부분에서 이번 대회 괜찮은 활약이 나왔거든요. 아마도 이번 대회 최고의 원더골은 이후에 어떤 골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시크의 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약간 이미 점 찍어진 느낌은 예. 있죠. 근데 이 대진에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거는 네덜란드의 4강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아하. 지금 보면 8강 대진이 웨일스와 덴마크의 승자와 붙게 되고요. 그러면 만약에 네덜란드가 체코를 잡는다고 하면 웨일스 덴마크의 승자도 저는 일단 네덜란드가 조금 더 괜찮지 않나라는 그림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타 대진 대비 좀 수월한 편이죠. 비교죠. 반대편에 비하면. 예. 그리고 4강에서는 스웨덴, 우크라이나, 잉글랜드, 독일 이 중에 승자와 맞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네덜란드는 4강까지 가는 난이도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해볼 만하다. 네, 그래서 대진상 네덜란드가 유리함을 좀 갖고 가는 분위기에 있고 지금 조별리그 3전 전승 8득점과 2실점뿐 이 좋아. 정도로 결승까지 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그려진 상황에서 역시 의외의 일격을 주의해야 되겠죠. 네. 체코는 미드필드를 거친 빌드업보다는 주로 측면에서의 연계, 항상 측면이야. 그게 좀 오히려 좀 단조롭다는 느낌이 들어요. 심지어 다리다가 측면으로 빠져야만 맞아요. 연계가 이루어지기도 했었어요. 두 번째는 시크를 통한 롱패스 전개, 그리고 역시나 이 팀은 측면 연계를 통한 하프 스페이스 활용, 또 시크가 있는 셋피스에서의 한방, 이 두 가지에 의존을 좀 하는 편이니까 이걸 잉글랜드가 틀어 막아버렸잖아. 그러면 이제 공격이 좀 답답해지는 감이 네.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덜란드도 의외의 한 방만 주의하면 어느 정도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 이게 형철이가 잡은 거는 데파이드 시크의 공격수 간의 대결이고 저는 역시 이 경기에서도 과연 이번 대회 계속 시즌이래. 네. 이번 대회 주가를 올리고 있는 둠프리스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맞아요. 예. 네, 둠프리스 정말 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이거 뭐 빅매치죠? 네. 벨기에 대 포르투갈. 그렇죠. 이 두 팀은 사실 저는 이 구도를 잡고 싶어요. 포르투갈이 다시 백스리를 만납니다. 그리고 독일도 고젠스, 키미히의 윙백이 주요한 활약을 했듯이 예. 벨기에도 토르강 하자르, 그리고 오른쪽에 이름은 좀 이제 좀 약간 네임밸류가 떨어지고 기량이 애매할 수 있지만 메니에. 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민망하긴 한데 대표팀에서 결국 뛸 수 있는 자리에서는 이 선수가 지금 베스트예요. 그리고 뭐 클럽에서보단 낫더라고. 네, 그렇게 봐야죠. 예. 근데 어쨌든 벨기에도 윙백을 자주 활용하고 맞아요. 메니에 쪽은 좀 불안할 수 있지만 토르강 하자르는 폼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윙백의 활용을 봤을 때 포르투갈이 또 한 번 좌우를 넓게 쓰는, 또 윙백이 공격의 중심이 되는 팀을 만난다는 점에서 독일전에 PTSD가 와서는 안 됩니다. 고젠스한테 쌉 털렸는데 네. 일단은 세메도가 어제는 이제 좀 부상 이슈가 있었단 말이야. 그렇죠. 예. 그래서 지오고 달로가 대신 나올 수도 있는데 달로도 사실 수비력이 불안하죠. 그렇지.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점이 있고 결국 포르투갈이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3선 미드필드에 누가 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제발 카르발류랑 그 페레이라 이렇게 네. 가지 말고 수비적으로 보이는 조합이지만 절대 수비에 영향을 주지 못했거든요. 네, 물론 어제 또 페레이라가 좀 한번 크게 부딪히면서 뭐 계속 뛰긴 했는데 좀 불안한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제처럼 좋은 선수가 많아. 헤나토 산체스 좋잖아. 그리고 팔리냐도 루티뉴 좋았고. 팔리냐 좋았고 좀 다양한 조합을 좀 네.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수비 커버를 위해서라도 또 타락박을 때문에서라도 3선 미드필드가 이 경기에 정말 키를 주고 있는 선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벨기에는 선수 개인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크죠. 그래도 조별리그를 통해서 회복을 한 데브라이너, 여기에 3경기에서 3골을 넣은 루카쿠까지 이 스타들의 활약을 기대해봐야겠죠. 루카쿠 대 호날두의 대결도 기대가 되고 벨기에는 마르티네스 감독이 아주 뭐 전술적으로 뛰어난 감독은 아닙니다만 그 전술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것을 선수들의 네임밸류를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또 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버거 형은 얼마나 또 플레이를 좀 해줄지. 그렇죠. 네, 아자르. 레알 전 7번과 현 7번을 만나게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크로아티아 대 스페인 경기인데 좀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재미가 없을 것 같아. 둘 다 경기의 어떤 그 템포가 메가리가 느려요. 없어. 많이 느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려가 되지만 그래도 기대를 모으는 포인트는 역시나 중원 싸움입니다. 크로아티아는 모드리치의 존재 때문에 모드리치라는 어떤 잔뼈가 굵은 네. 최고의 월드 클래스 미드필더, 그리고 스페인에는 이번 대회에서도 바르셀로나에서처럼 지속적으로 나이 대비 굉장히 많은 출장을 하고 있지만 역시 잘하고 있는 페드리. 네. 예. 아마 이 키플레이어 구도를 보면 바르셀로나 팬분들이 굉장히 뿌듯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로 이번 대표팀에서 페드리가 정말 좋은 활약을 맞아요.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페드리를 키플레이어로 꼽았는데 크로아티아는 조별리그를 거듭하면서 경기력, 특히 중원에서의 힘을 좀 회복하는 모습이었고 스페인은 공격적인 면보다 어쨌든 뒤에 숫자를 좀 많이 두는 네. 대신에 탄탄한 밸런스, 그렇지. 이게 좀 유지되는 모습이 인상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템포가 느린 크로아티아가 과연 밸런스가 좋은 스페인을 뚫을 수 있을지, 반대로 공격이 단조롭고 또 모라타가 약점이 지적되는 예. 스페인은 과연 크로아티아를 위협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관건이
좀 생기고요. 우려가 있다면 최근 스페인이 메이저 대회 성적이 안 좋아요. 지금 지난 유로도 16강, 지난 러시아 월드컵도 16강, 그리고 아예 브라질 월드컵은 조별리그 탈락했죠. 16강의 벽을 넘어서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예.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좀 끼우는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프랑스가 네. 스위스를 만나요. 그렇죠. 프랑스는 이제 지공 상황에서의 결정력이 관건일 텐데 다행히 스위스는 일단 물러서는 편이 아닙니다. 페트코비치는 공격적으로 나가는 스타일이고 뒷공간이 좀 열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치. 싶어요. 그리고 아칸지라든지 뭐 저희 셰어라든지 이런 센터백들이 소속팀에서 어떤 폼을 보였는지를 떠나서 별개로 스위스 대표팀으로만 경기를 쭉 팔로우해 보면 은근히 수비 쪽에서의 1대1 상황에서의 실수가 나오는 편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쨌든 꿀맛을 보는 카림 벤제마. 네. 벤제마랑 호날두 그거 봤나요? 뭐 그 유니폼 교환하는 거야? 유니폼 교환하는 거 말고 호날두가 이렇게 손가락 가리키니까 벤제마가 뒤쪽으로 패스를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게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그 짤로 떠도는데 또 벤제마 호날두 오니까 예전 생각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향수가 이렇게 예. 자극돼가지고. 어쨌든 벤제마가 네. 꿀맛 받고 은바페 이번 대회에서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이번 대회를 관통하는 프랑스의 최고의 스타 폴 포그바. 그렇죠. 예. 포그바의 어떤 찬스 메이킹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브라질 월드컵에서 스위스는 프랑스에게 2대5로 대패를 한 바가 있고요. 두 국가가 은근히 자주 만납니다. 우리나라의 독일 월드컵 같은 조에 편성된 팀들이기도 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스위스가 반전을 맞이하려면 역시나 샤키리가 터키전처럼 터져줄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영업하는 거 아닙니까? 샤키리 터져준 다음에 예. 사실 맞아요. 근데 이렇게 활약을 하잖아요. 그럼 어. 리버풀 보드지는 야 잔류시키자라고 네.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역시 기대되는 빅매치입니다. 잉글랜드 대 독일. 남아공 월드컵 때 그 약간 램파드가 이렇게 그 골 도둑 맞고 했던 거. 근데 그건 진짜 누가 봐도 들어간 건데 아무리 심각했어. VR이 없다지만 이건 좀 너무 골- 심각했어요. 아니 그 골라인 판독이 없어도 좀 네,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얽힌 두 어. 국가가 다시 만납니다. 잉글랜드는 일단 조별리그 유일 득점자가 스털링이었어요. 솔직히 잉글랜드 너무 좀 실망스러워요. 이외의 득점자가 나와야 되는데 좀 불안점이 있고요. 마지막 경기인 체코전에서 그릴리시를 쓴 덕에 예. 팀의 포메이션이 약간 3-4-2-1처럼 변하는 느낌이었고 그 가운데 훨씬 나아진 경기력을 보여줬거든요. 글리시, 부카요 사카 이 두 선수들이 나왔을 때 굉장히 괜찮은 네.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의 최대 변수는 사우스게이트다. 과연 어떤 라인을 인정합니다. 들고 나올지 이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독일의 경우는 여전히 수비력에 대한 비판을 받을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어제 헝가리한테 개고생했어요. 네. 잘못하면 떨어지는 거였어. 진짜 자칫하다가 경기 떨어질 결과에 뻔했어요. 따라서는 이거 지금 독일도 토너먼트에서 이 수비력이면은 굉장히 네, 위험해. 버티기 힘들 것이다라고 보이는데 다행히 하베르츠가 최근 살아난 득점력을 보이고 있고 고베르츠란다. 고레츠카가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좀 나아진 그 팀의 밸런스에 도움을 주고 저 힘들지? 많이 힘듭니다. 네.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네. 고레츠카가 어쨌든 부상 복귀해서 좀 팀의 어떤 중원에 보탬이 되어줄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 경기가 더 있습니다. 스웨덴 대 우크라이나입니다. 네. 일단 스웨덴의 경우는 약간 그 생각이 들어요. 이 팀이 공격을 못하는 팀은 아니다. 근데 안 하는 팀이었다. 이번 폴란드전에서 그걸 보여줬거든요. 예. 근데 공격을 하니까 약간 수비 쪽에서도 불안함이 생기는 부분들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스웨덴은 아마 이 경기에서도 정말 많이 내려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약간 보면 경기 때마다 실수가 좀 있어요. 맞아. 이 팀이 셰브첸코 감독을 바탕으로 팀 분위기도 좋고 괜찮아. 빠른 전환 속도를 그럼요. 자랑하는데 은근 나오지 않아야 될 실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스웨덴은 노골적으로 수비에 집중한 다음에 카운터를 때리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멘탈적으로 괴롭힐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경기입니다. 전체 대전 레그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대강 예부 여러분들이 이제 예상이 되실 텐데 대다수의 경기들이 유로는 사실 이때부터는 거의 다 재밌어요. 맞아요. 꿀잼이죠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고 조별리그의 빡센 일정이 지나갔으니까 여러분도 이스타 TV와 함께 또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